여러분 안녕하세요. 조민진입니다. 유치하다고 하시면 안 돼요. 제가 이번 영상에서는 여러분들을 동심으로 좀 초대해 보려고 합니다. 제 인생 동화를 꼽아보려고 하는데요. 분명히 저만 좋아하는 작품들은 아닐 것 같아요. 동화를 다시 읽어오면 정말 우리가 정말 배워야 될 거는 10살 이전에 이 동화책 보면서 다 배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희 집에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어린이용 동화책이 아직도 있거든요. 사실 우리 딸 건데요. 저희 아빠가 소녀한테 그러니까 새로 구해주셨던 추억의 책들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도 많이 봤던 버전이기도 하고 책이 너무 예뻐서 이제 딸은 중학생이 됐지만 여전히 소장하고 있습니다. 이게 좀 약간 울적하거나 순수해지고 싶을 때 넘겨보면 기분이 좋아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교원에서 나온 60권짜리 애니메이션 세계 명작 동화인데요. 그 중에 제가 이렇게 7권을 뽑아봤어요. 첫 번째 동화는 피터팬입니다. 피터팬은 남자죠. 근데 웬디랑 팅커벨이 여자입니다. 저한테 이 피터팬의 키워드는 동심이에요. 실제로 피터팬이 네버랜드에서 영원히 아이로 사는 존재죠. 여러분들은 어렸을 때 어른이 되고 싶으셨어요? 저는 10대 때까지도 저의 30살, 40살을 상상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지금도 저는 이렇게 밤하늘을 보면 그 피터팬 생각을 좀 많이 해요. 유치할 수도 있는데 영국 소설가 제임스 매슈 베리가 썼고요. 배경이 영국 런던이죠. 이 금성출판사 청소년 문학 버전도 갖고 있는데 여기서 웬디는 이제 집으로 돌아가서 어른이 되고 피터팬은 계속 아이로 머물러 있기 때문에 엔딩 부분에 가면은 피터팬이 이 웬디의 딸 그리고 소녀랑 계속 네버랜드로 이제 떠납니다. 웬디는 이미 어른이 됐기 때문에 더 이상 아이가 아닌 거죠. 제가 조만간 그래서 이 피터팬 얘기를 할 것 같아서 여기까지. 두 번째 동화는 소공녀입니다. 제가 이 일체유심조라는 말을 모토로 삼고 살려고 노력하는 편인데요. 모든 건 마음먹기 달렸다는 말이죠. 일체유심조의 본보기가 되는 동화 속 캐릭터가 소공녀 세라인 것 같아요. 프랜시스 후지슨 버넷이라는 영국 작가가 역시 쓴 건데 제가 네버랜드 시궁 주니어에서 나온 세라 이야기하고 이 더 모던에서 나오는 소공녀 세라 이 청소년 그리고 성인 버전의 책도 갖고 있습니다. 책이 진짜 이쁘거든요. 소공녀 세라 안에 그 애니메이션 원화가 이렇게 다 들어가 있는 이 세라는 엄마가 일찍 돌아가시고 아빠랑 살다가 아빠는 인도에서 사업을 하고 세라는 7살 때 런던의 그 명문 기숙학교로 들어가게 되죠. 처음에는 아빠가 부자였기 때문에 학교에서 굉장히 좋은 대우를 받다가 아빠가 사업이 망하고 돌아가시면서 다락방 하녀 신세로 전락하는 그런 캐릭터인데 그 고난을 굉장히 상상력, 마인드 컨트롤로 극복하는 캐릭터입니다. 사실상 그렇죠. 되게 모멸감을 느끼는 상황에서도 만약에 내가 진짜 공주라면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극복할까? 어떤 말과 행동을 해야 하지? 하면서 아주 품위 있게 대처하는 어떻게 보면 정말 그 10살 안팎의 아이답지 않은 그런 조숙함, 성숙함을 갖고 있는 캐릭터인데 요즘 말로 하면은 마인드 컨트롤이죠. 그래서 세라가 물론 기본적으로 성품이 선량하지만 아주 착하기만 한 그런 캐릭터라고 하기보다는 굉장히 강단 있는 캐릭터이거든요. 그래서 되게 배울 점이 많아요. 요즘에 제가 성인이 되어서 읽어도 와 어떻게 이렇게 어린아이가 이런 생각과 행동을 그런 교훈을 주는 제가 마음이 좀 초라해질 때 이렇게 책도 예쁘고 하니까 자주 꺼내서 봅니다.
소공녀 세라. 그리고 이 소공녀는 실제로 그 작가 버넷 씨 굉장히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났는데 사업을 하던 아빠가 돌아가시면서 갑자기 굉장히 가난해져서 진짜 생계를 위해서 글을 써야 했던 그런 작가였어요. 이 작가가 쓴 게 유명한 여러분 아시는 소공자, 뭐 이 소공녀, 비밀의 화원 이런 것들이었죠. 근데 그 어린 시절에 본인이 좋은 상상을 통해 가지고 어려움을 극복했었는데 그런 자전적인 경험을 녹여가지고 쓴 게 이 소공녀. 세 번째 책은 헬렌 켈러. 이거는 사실 명작 동화에 포함되어 있지만 사실상 전기이죠. 헬렌 켈러는 실존 인물이기 때문에 제가 특히 전기류를 좋아하는 편인데 제가 이 아동 버전 말고 청소년 단행본 책으로 가장 먼저 읽었던 책이 이 헬렌 켈러였습니다. 한 초등학교 1학년 때쯤. 이 책의 키워드는 불굴의 의지, 끈기, 배우는 끈기, 또 가르치는 끈기. 여기서 헬렌 켈러만큼 인상적인 인물이 앤 설리번, 헬렌 켈러를 가르쳤던 설리번 선생님이잖아요. 저는 설리번 선생님이 그 헬렌을 이렇게 수도가로 데려가서 차가운 물에 이렇게 손을 대게 하면서 워터, 물이라는 그 단어를 가르쳐준 그 장면이 진짜 인상적이어서 와, 아무튼 어렸을 때 되게 감동받으면서 읽었어요. 그 설리번 선생님도 실제로 어렸을 때 눈이 안 보여서 맹아학교를 다녔는데 나중에 수술을 통해서 시력을 회복하는 그런 인물이고 헬렌은 그게 안 됐죠. 이 헬렌 켈러 자서전 내 삶의 이야기라는 책을 갖고 있는데 이게 헬렌 켈러가 22살 때 출간했던 책이에요. 근데 이 책에 보면은 127쪽에 헬렌이 내 진정한 독서의 즐거움은 소공자에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아까 그 버넷 작가, 소공녀 쓴 버넷이 쓴 소공자를 처음에 읽으면서 독서의 즐거움을 깨닫게 됐다는 거. 이제 7살 때 설리번 선생님을 처음 만났고 19개월 때 헬렌이 병을 앓으면서 이제 시력과 청력을 잃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선생님을 만나면서 설리번이 이렇게 손바닥에 다 글을 써준 거예요. 설리번 선생님 덕분에 책을 읽게 된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 말과 글을 사용한다는 거는 결국에 세상과 연결된다는 의미이기도 하죠. 그래서 헬렌은 설리번 선생님을 만나게 되면서 내 영혼이 갑자기 눈을 떴다라는 표현을 여기서 또 하고 있습니다. 47쪽에 인상 깊은 표현이 있는데요. 사물들을 더 많이 만져보면서 이름과 그 쓰임새를 익힐수록 세상과 연결되는 듯한 유대의 기쁨과 자신감도 그만큼 늘어났다. 사물에 대한 지식이 늘어날수록 나는 내가 살고 있는 세상을 향한 기쁨도 커지는 걸 느꼈다. 여기 이 설리번 선생님과 헬렌의 사진이 나와 있는데 아는 만큼 보이기 때문에 아는 만큼 기쁠 수 있는 것 같아요. 아무튼 저는 어렸을 때 이 헬렌 켈러를 탐독했던 경험이 끈기나 의지력을 기르는데 굉장히 많은 도움을 줬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제가 가장 처음 읽었던 그 청소년 단행본, 그전에는 이제 아동 책만 읽다가 그게 헬렌 켈러여서 굉장히 기억에 남습니다. 네 번째 동화는요, 인어공주입니다. 이거 덴마크 작가 안데르센이 쓴 동화죠. 안데르센은 사실상 평생 독신으로 살았던 사람인데요. 그러면서도 평생 사랑하는 그 여성들이 굉장히 많았고, 그래서 이 글을 통해서 사랑을 전하고 또 자기 시련의 아픔을 이 동화를 쓰면서 또 치유하기도 하고 그랬는데, 이 인어공주도 실제로 안데르센이 자신의 시련의 아픔을 그런 경험을 바탕으로 썼던 이 동화입니다. 인어공주가
동화에서 왕자를 사랑하는데 이루지 못하고 물거품이 되잖아요. 인어공주의 키워드는 다른 세상에 대한 동경, 용기, 뭐 실행력, 행동력 이런 거거든요. 바닷속에 사는 인어공주가 육지의 왕자를 사랑해서 그 마녀한테 자기 목소리를 주고 사실상 그 다리를 얻는 건데 슬픈 얘기죠. 왕자가 다른 사람이랑 결혼하면서 사랑을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 물거품이 되고 맙니다. 제가 좋아하는 인어 명화 하나 여기 띄워드릴게요. 제가 다른 영상에서 윌리엄 워터하우스가 그린 이 머메이드 인어 그림 보여드린 적 있는데 영국 런던 로얄 아카데미에서 제가 실제로 원화를 봤거든요. 실제로 보면 진짜 더 매혹적이거든요. 워터하우스가 테니슨이 쓴 인어라는 시에서 영감을 받아서 사랑을 찾고 있는 그 인어를 그린 거라고 하고, 또 그리스 신화로 치면은 세이렌이죠. 세이렌이 인어고 또 아름다운 그 노랫소리로 뱃사람들을 홀려서 죽음으로 이끄는 그런 존재가 세이렌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도 이 에리얼이 아름다운 목소리를 마녀한테 주고 대신 다리를 얻는데, 아마도 안데르센이 그 신화에서 모티브를 가져와서 이 글을 쓰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좀 슬프기는 하지만 뭔가 다른 세상에 대한 동경하는 마음을 자극해 준다는 측면에서 제가 좀 좋아하는 동화 중에 하나 인어공주였습니다. 이게 하면서 자꾸 제가 좀 머뭇거리게 되네요. 혹시 유치할까봐. 여러분 가끔씩 또 유치하고 그래야 우리가 동심도 잃지 않으면서 살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실제로 좀 울적하거나 이렇게 마음을 좀 다시 이렇게 순수하고 밝게 만들고 싶을 때 좋아하는 동화. 물론 요렇게 이거는 진짜 예뻐서 갖고 있는 책이고 이런 성인들 읽을 수 있는 이런 버전으로 잘 읽거든요. 5번째 동화는 빨강머리 애니입니다. 이거는 캐나다 작가 루시 모드 몽고메리 작품이죠. 이 동화가 저한테 준 키워드는 낭만입니다. 앤 책도 되게 많아요. 앤 책도 되게 많습니다. 빨간머리 앤. 제가 좀 전에도 영상 이거 준비하면서 오디오북으로 좀 빨강머리 앤을 들었습니다. 이거 만화 영화 TV 만화도 있잖아요. 그것도 가끔씩 그 일본 애니메이션 뭐 유튜브나 뭐 아니면 OTT로 잘 봅니다. 앤이 진짜 낭만적인 캐릭터잖아요. 이 소공녀 세라처럼 상상력이 풍부하기도 하지만 세라가 고난을 극복하기 위해서 상상력을 발휘하는 인물이라면 앤은 거기에 더해서 감수성 자체가 굉장히 풍부하고 이상을 추구하는 그런 캐릭터이기 때문에 현실에 전혀 얽매이지 않은 진짜 사랑스러운 아이. 뭐 소공녀 세라도 그렇지만 앤이야말로 그 타고난 스토리텔러죠. 아름다운 상상에 기반한 얘기들을 아주 잘 지어내는 아이고, 또 그 만화 영화 노래에서 예쁘지는 않지만 사랑스러워 그 말이 딱 어울리는 그런 캐릭터잖아요. 저도 예쁘지는 않아도 사랑스러워야 되겠다. 어릴 때 이 앤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이 앤이 원래 고아고 사실은 그 매슈하고 마릴라 오누이한테 입양되면서 인생이 조금 바뀌는 그런 캐릭터인데, 근데 처음에 매슈와 마릴라는 남자아이 입양을 원했기 때문에 굉장히 희망을 품고 그 에이번리 초록지붕 집으로 갔다가 다시 이제 초반에 고아원으로 돌아가야 하는 그런 에피소드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아무튼 물론 마릴라가 보내지 않고 다시 데리고 오지만 이제 고아원으로 돌아가는 그 길에서 앤이 하는 얘기가 있거든요. 어떤 캐릭터냐면 이런 캐릭터죠.
이제 자기가 입양될 줄 알았다가 아니구나, 나 다시 돌아가야 하는구나, 되게 슬픈 상황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있지요. 전 즐거운 기분으로 가기로 결심했어요. 지금까지 마음만 굳게 먹으면 대개 무슨 일이든 즐길 수 있었거든요. 물론 마음을 단단히 먹어야 하지만요. 마차를 타고 가는 동안에는 고아원으로 돌아간다는 생각은 접어둘래요. 그냥 마차를 타고 간다는 생각만 할 거예요. 어머 보세요. 벌써 들장미 한 송이가 피어있네요. 굉장히 슬픈 상황에서도 길가에 핀 들장미를 보고 또 나는 지금 마차를 타고 가고 있어. 이런 즐거운 생각으로 자기를 컨트롤할 줄 아는 그런, 진짜 되게 엄청 수다스러운 아이인데 근데 진짜 명랑하고 사랑스럽죠. 그리고 특히 제가 좋아하는 포인트는 애니 진짜 아침을 좋아하거든요. 저도 아침을 좋아하는 입장에서 되게 이렇게 공감 가는 대사가 이겁니다. 어디 있었더라? 아침은 언제나 흥미로워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하루 동안 어떤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고 상상할 거리도 넘쳐나니까요. 그러니까 아침에 항상 그날 하루를 기대하는 거죠. 저도 한 점심 전까지는 되게 오늘은 어떤 일이 일어날까 뭔가 기대하는 게 있을 때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 점심 지나고 한 이제 오후 2, 3시 되면 오늘도 별일이 안 일어나네. 그리고 6번째는 플란더스의 개입니다. 네로와 파트라슈의 우정. 그 개와 어린이가 주인공으로 등장한 최초의 근대적인 이야기라고 하는데요. 위다라는 필명을 썼던 영국의 여성 작가 마리아 루이즈 라메의 작품입니다. 벨기에 플란더스 지방에 사는 가난한 소년 네로가 크리스마스나 아침에 그 차가운 성당 바닥에서 숨진 채로 파트라슈와 함께 숨진 채로 발견되는 엄청 슬픈 이야기죠. 이 플란더스의 개를 좋아하는 포인트는 저한테 처음으로 그 예술에 대한 동경이 어떤 건지를 조금 느끼게 해줬던 책이어서 동화여서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게 네로가 그 그림을 되게 잘 그리는데 루벤스 같은 화가를 꿈꿔요. 루벤스는 실존 인물이죠. 네로가 실제로 그 동화 속에서 한번 볼 수 있다면 죽어도 좋다고 했던 그림이 루벤스의 그림이었죠. 저도 실제로 본 적은 없지만 그 실제로 벨기에 안트베르펜 성모 대성당에 걸린 루벤스 그림이었고 그 동화 속에서는 이제 그 커튼으로 가려져 있고 은화를 내야만 그 그림을 볼 수 있는데 네로는 가난했기 때문에 이제 못 보죠. 그래서 죽기 직전에 그냥 그 휘장을 걷고 보고 와 봤다 이러고 나서 이제 차가운 바닥에서 숨지게 되는 건데 제가 옆에 여러분 그림 한번 띄워드릴게요. 여러분들은 그 그림을 볼 수 있다면 죽어도 좋아 뭐 이런 실제로 볼 수 있다면 그런 그림이 있으세요? 아니 뭐 예술 작품이라도 그런 게 있다는 거는 참 멋진 일인 것 같아요. 저도 그림 보는 걸 좋아하지만 이렇게 마음속에 그냥 뭔가 그런 꿈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아무튼 저한테 그 예술에 대한 동경, 그 사랑이 어떤 거라는 거를 심어줬던 가장 첫 번째 책, 동화. 그래서 좀 슬프지만 좋아하는 동화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꼽으면 바로 미녀와 야수입니다. 이건 제가 이렇게 이거는 원서로 된 뷰티 앤 더 비스트고요. 또 미녀와 야수에 관한 뭐 책과 영화에 관한 그런 모든 것, 스토리북 같은 것도 갖고 있습니다. 주인공 벨이 사실 지성과 미모죠. 제가 지금까지 소개해드렸던 동화 속 캐릭터 중에 딱 하나만 꼽아서 가져라 이렇게 하면은 아니면 딱 하나만 닮을 수 있다 그러면 저는 사실 벨을 꼽을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뭐
아름답고 스마트하고 그런 것도 있지만 다른 동화 속 주인공한테는 다들 조금 약간의 슬픔이 깃들어 있어요. 근데 이 벨은 그런 포인트가, 슬픈 포인트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기왕이면 벨을 꼽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굉장히 지적이고 독립적이고 모험과 지식과 경험을 추구하는 그런 아름다운 아가씨, 아름다운 숙녀? 그러니까 그 왕자가 저주에 걸려서 야수로 변해 있는데 진정한 사랑, 마음씨가 착한 아가씨와 결혼을 하면 그 저주가 풀리는 건데, 그런 벨을 만나서 이제 결혼하면서 둘이 행복해지는 그런 얘기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겉모습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 그런 메시지를 주는 이제 동화고 얘기. 이제 우리에게 익숙한 거는 이제 18세기 프랑스 버전이라고 해요. 각 나라마다 이렇게 뭐 미녀가 야수를 사랑하고 마법에 걸렸는데 이렇게 진정한 사랑을 만나서 마법이 풀리는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있는데, 벨이 되게 책도 좋아하는 캐릭터고, 엠마 왓슨 나오는 미녀와 야수 영화도 있죠. OST도 저 되게 좋아하는데, 이거 이제 영상을 올려놓고 제가 오랜만에 미녀와 야수 그 시사 영화를 한 번 더 볼 생각입니다. 그럼 여러분, 모처럼 어릴 때 좋아했던 동화책 혹은 만화 영화 다시 한번 찾아보시면서 동심을 조금 되찾는 시간 만드시길 바라는 마음에서 살짝 유치했지만 이번 영상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또 따뜻한 댓글로 함께 해주시고요. 또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또 뵐게요.